오케이. 자, 공포상해 사건 두 번째 이야기 들어갑니다. 42강이고요. 177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제척기간인데요. 민사에서 소유권 같은 거 있죠. 재산권은 상대방이 시효로 취득하지 않으면은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오래 갑니다. 영구적으로 가게 되어 있고요. 그러나 이제 다른 재산권은 소멸 시효에 있어서 소멸되기도 하는데, 그거 말고 아예 법으로 있잖아요. 권리 그 자체에 대한 존속기간을 정해두는 게 있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제척기간, 즉 이런 권리 그 자체의 존속기간이에요. 그래서 권리 존속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소멸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시효가 뭐가 다르냐 하면, 시효는요, 상대방에 대한 신뢰보호라든지 법적 안정성에다가 초점을 두고 있는데, 이건 그게 아니고 행정법 관계, 이런 법률 관계가 있는데, 이런 법률 관계가 깔끔하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상대방이 취소할 수 있는 등등의 일이 있어가지고 어정쩡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빨리 초속한 확정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척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앞에서 배운 형식적 확정력이 발생하게 된다. 즉 이런 쟁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는 그런 효력이 발생하게 되죠. 그것이 어떤 거냐? 내가 예를 들면 어떤 환경권 또는요 행정법상의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데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공익하고도 관련이 깊겠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취소를 할 수도 있지만은 소송을 제기하면 취소될 수도 있는데, 내가 그런 취소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면서도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게 되면 관련되는 제3자나 또는 일반 공익, 행정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업무에 차질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어정쩡한 상태가 계속되는 걸 방지를 하기 위해 가지고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한 행정쟁송의 제기에 기회를 주긴 주지만은, 이 사람이 그러한 처분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도 아무 소리가 없다. 그러면 그냥 그 사람 권리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소송법에는 행정소송 제2권이라는 권리가 처분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소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제척기간이라고 하는데요. 행정부에 좀 많이 있는 편인데요. 그냥 제척기간 사례를 보면요, 종류 또는 사례를 보면, 먼저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인데, 그런 행정쟁송의 제기이라는 제기권,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안날로부터 90일, 또 이선날로부터는 소송은 1년이고 심판은 180일 이런 것들도 있고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죠. 이러한 과태료. 만약에 상대방이 어떤 질서 위반 행위를 했을 때 국가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의 부과기관입니다. 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부과기관입니다.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상대방은 이제 납부 업무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징수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권이죠. 과태료 부과권이고, 과태료 징수권은 소멸시효가 아닙니다. 제척기간이 아닙니다. 거꾸로 이제 과태료의 경우는 소멸시효가, 부과권은 소멸시효에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징수권은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둘 다 5년은 똑같습니다. 둘 다 5년인데, 또 5년은 기간은 똑같은데, 징수권은 소멸시효에 걸리고 부과할 수 있는 권리는 이제 그 제척기간에 걸린다. 그것도 알아두면 좋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제척기간이라고 하고요. 이거 말고도 우리나라에서는 환매권 이런 등등에서 제척기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더라 이거죠. 다 압니다. 그래서 그냥 특별한 게 없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건인데, 자, 어떤 인간의 정신작용 또는 행정청의 의사표시 없이도
법률관계의 변동을 가져오는 것에 뭐가 있냐면 실권의 법리라는 게 있습니다. 실권의 법리라는 게 있어요. 실권 있죠. 그래서 이러한 실권의 법리라는 게 있어요. 실권의 법리. 이제 잘못하면 주자처럼 보이겠다, 그죠? 그래서 실권의 법리가 있는데요. 실권의 법리가 있다. 이건 뭐냐면 법리란 말은 이제 법적인 원리 이런 뜻이니까 큰 의미가 없고 실권에도 좋습니다. 실효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전에 판례 얘기했어요. 할 때 나왔는데 기억날지 모르겠지만은 그 당시 영도구청장의 운송면허세 똑같은 건데요. 이런 운송면허세가 있는데 그 당시 국가가 수출을 장려하는 시점이고 수출업체에게 보조금도 지급하는 그런 시대라서 국가가 있잖아요. 이 수출업자에게 운송면허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도 있고 또 운송면허세에 대한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만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오랫동안 사실은 운송면허세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다른 법을 탈세해가지고 걸려들었는데 이놈에 대해서는 괘씸하니까 국가가 그놈 보고는 운송면허세 내놔라고 부과를 하니까 이 친구가 있다가 오랫동안 운송면허세를 운송면허세를 국가가 비과세를 얼마냐면은 4년 동안 과세를 안 했어요. 이런 비과세를 했어요. 한 번도 과세한 적이 없어요. 그랬다가 이놈 보고 내놔라 그러니까 법적 근거가 있으니까 너 내놔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이 비과세에 대한 관행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판례가 이러한 비과세의 관행이 있음을 인정한 거죠. 그래서 세금 안 내도 된다 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운송면허세에 대해서 국가가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부과하고 이러한 징수할 수 있는 거리가 있는데 지나치게 이러한 오랜 기간 지났을 때는 그 효력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도 실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랜 기간이 지나게 되면 상대방에 대한 신뢰보호 차원에서 효력이 없어지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그러면 뭐하고 다르냐? 시효하고 비슷한데 시효도 오랜 기간 지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시효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그냥 신뢰보호의 원칙상 오랜 기간이라고 초리상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달라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냈어요. 이런 교통사고를 내고 나서 그에 대한 어떤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처분인데 그러한 처분이 있잖아. 어떻게 되냐면 한 사람은 뭐냐면 3년이 지났다. 이는요 사실은 이러한 실효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실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처벌할 수 없다. 실권을 인정해놓고 나서는 1년 10개월이 지났을 때는요 실권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냐면 그냥 그때그때의 법관의 판단에 따르게 돼 있다 하는 이런 말씀이 되겠죠. 네, 이야기 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소 들어갑니다. 자, 주소로 들어가는데 공법상의 사건 제일 마지막 내용 주소 들어가죠. 우리가 아까 전에 이제 공부한 것들은요 한번 다시 얘기하면은 시효, 기간의 계산, 실권의 법리, 제척기간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일정한 시간의 경과입니다. 자, 우리가 인간이 이제 사실은 우주를 구성하는 3대 요소의 시간, 공간 이거 들어가는데요. 시간인데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 공간도 인간의 정신작용과 무관하죠. 그래서 이 공간 중에 하나가 이제 주소인데요. 공법상의 주소가 들어가죠. 자, 그냥 주소해도 되겠는데 공법상의 사건의 공법상 주소 나옵니다. 공법상 주소인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봐봐요. 만약에 신벌이라는 놈이 있는데 예비군 훈련을 안 나가가지고 고발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옛날에 그 작가가 고발당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조선일보를 믿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4번이나 예비군 훈련에 불참했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 친구가 한번 당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음에는 꼭 나가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통지서가 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려니 하고 있었어요. 제도가 바뀌었나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고발됐어요. 그러다가 그래서 나는 안 나간 게 아니라 통지서가 안 날라왔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예비군 중대에 있는 방위병은요 갖다 줬다는 거야. 그냥 법정에 싸움이 났어. 그냥 예비군 중대에 있는 방위병이 정말 열받아가지고 내가 당신 때문에 밤중에도 쫓아가고 낮에도 가고 그 앞에다가 쪽지도 써붙이고 다 했는데 당신이 아무 얘기 없었다. 이게 이 사람이 헐 하면서 나는 만화가라서 늘 집에 있다. 무슨 소리냐? 나 거의 다 집에 하루 종일 산다. 나중에 보니까 뭐냐, 신벌이가 전세 사는데
그 앞동 101동 405호에다가 102동을 옮겼어. 같은 동네니까 놔둔 거야. 거기는 사는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옮긴 거지. 옮긴 거라고. 실제 주소를 옮겼는데 주민등록상의 주소는 그대로 놔둔 채로 옮겨버렸어. 당연히 이제 방위병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에 찾아갔는데 이 사람은 그게 안 살았지. 그러니까 서로 이제 어긋난 거야. 그러면 송달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느냐 이거예요. 기준이 있어야겠죠. 어느 주소를 기준하냐. 즉 송달의 기준지를 어디로 보느냐인데 당연히 공법상의 주소를 기준지로 하게 됩니다. 주민등록지가 그 주소지가 되겠죠. 이렇듯이 있잖아요. 주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겠지만은 나중에 이제 사람을 구속하거나 체포 영장을 발부할 때 이 사람에게 주소가 있나 없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주소 입고가 요소에 들어갑니다. 또 나중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선거권 행사할 때 주소가 기준입니다. 피선거권 행사할 때 주소가 기준입니다. 강제집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태료를 부과할 때도 과태료는요 위반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합니다. 소송의 관할을 정할 때도 송달을 할 때도 이런 등등이 다 뭐냐 주소가 중심이 되는데 공법상의 법률관계에서 주소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자, 그러면 주소에 대해서 여러 효력도 있겠죠. 그러면 주소에 대한 법 적용할 때 원칙적으로는 무슨 법이 적용되냐? 당연히 민법이 적용됩니다. 공법상이니까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민법에서는 기본적인 내용도 합니다. 예를 들면 권리 의무죠. 이러한 권리나 이러한 의무의 발생의 이러한 기준지가 어디냐? 이게 바로 뭐냐면 주소를 기준으로 한다 이런 얘기죠. 또 뭐냐면 상대방에게 송달을 할 때 이러한 송달의 장소가 어디냐? 기준지가 된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등등인데요. 또는 소송에서의 이러한 관할을 할 때 이러한 관할의 기준지가 어디냐? 당연히 주소를 한다. 이런 건 기본적으로 똑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은 뭐냐면 그러한 민법하고 다르게 되어 있는 내용들이겠죠. 그러면 예외적으로 나오죠. 공법이 적용되는데 그 예외란 말하면 따로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이 공법이 바로 뭐냐? 주소에 관한 중요한 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주민등록법입니다. 이런 주민등록법상의 주소인데 그게 바로 우리가 공법상의 주소인데 공법상의 주소를 우리는 주민등록지라고 표현합니다. 주민등록지 나옵니다. 공법상의 주소에 주민등록지 이렇게 나오는데요. 주민등록지가 나온다. 그럼 이런 주민등록지에 보면 나오죠. 공법상의 주소에 주민등록지가 나오는데 주민등록지는요 우리나라 법에요 한 개만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수주의라고 합니다. 예외 없습니다. 원칙이 예외 없습니다. 민법상의 주소는요 내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얘들은요 복수도 가능한 복수주의입니다. 늘 복수로 있으라 이게 아니라 복수도 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장소가 여러 곳일 수가 있습니다. 출장을 자주 다니는 분은 여러 곳에 집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다 됩니다. 또 영업장에 있을 때는 영업장 여러 곳이 다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뭐냐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있는 데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 절에 있는 단청업자인데 이 사람이 워낙 기술이 좋아가지고 뭐 오대산 상원사라든지 이런 5군데 절을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월화수목금토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사람에 대해서 민사소장이 날아갈 때는 아무 공사장이나 날리면 됩니다. 바다만 볼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 실질주의입니다. 근데 이제 공법상의 주소는 뭐냐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주민등록지니까 이런 형식주의라고 하는데요. 다만 뭐 주민등록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주민등록을 뭐 가짜로 옮기면 공무원으로서 내가 뭐 양심에 어긋나지 않나 이런 생각하는 사람 있는데 수험생으로서 법을 좀 읽어보고 좀 생각하면 좋겠어요. 한번 읽어보지도 않고 한 줄만 읽어보면 되는데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야. 30일 거주하는 게 아니고 거주할 생각으로 가면 돼.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데 내가 30일 거주하려고 주소 옮겼는데 문제는 내가 일 생겨가지고 못 가. 할 수 없어. 엄마가 아파서 부산 가가지고 내가 있잖아요. 간병한다든지 내가 있잖아요. 목포에 일이 생겨가지고 목포에서 가서 일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
과거에 뭐 달성군에 박근혜라는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계속 국회의원이었는데 주소지 여기 있었죠. 박근혜 며칠 살았습니까? 선거할 때 제외하고 거의 안 내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은 위장전입이지 따지고 보면. 그러나 그걸 보고 위장전입을 안 하잖아, 그죠? 그런 이유가 그거예요. 그렇긴 요거는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근데 시험 문제가 뭐라고 하느냐? 단수지로 시험이 나왔는데 문제가 뭐 어떻게 나왔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냐면 원칙적으로 공포성이 저는 한 개인데 예외적으로 2개 가능하다? 그런 거 없어요. 옛날에 박정희 박정희가 낳는 딸 있죠. 그 사생화. 그거는 주소를 2개 가지고 주민등록이 2개인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뭐 그런 여자도 있었지만 그거는 법을 위반한 거고 탈법적인 행동이고 법의 세계 안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다. 이걸로 끝이에요. 네. 그래서 42강은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이제 드디어 43강 공법상의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들어갑니다. 잠깐 쉬는 거 아니고 이어서 끊고 새로 들어가자.